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핵심 이슈를 쉽게 풀어드리는 월드아이 시간입니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와 같이 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집권 2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아무래도 집권 2기에 가장 주목되는 인물, 실세 중에 실세,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게 됐죠. 테슬라 CEO로서 이미 유명한데 이 또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물이 돼서 과연 일론 머스크의 영향이 트럼프 정부에 어디까지 미칠 거냐, 트럼프 정부의 그러면 2인자가 머스크가 되는 거냐, 여러 가지 궁금증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머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 기자, 이 일론 머스크 CEO 정부 효율부 수장이 됐고 또 사무실도 백악관 집무실 그 넥스트윙 바로 옆에 배치돼서 사실상 사무실 위치로 봤을 때도 트럼프와 굉장히 가깝다. 정책에 깊이 개입할 거다. 이미 외신 보도들 보면은 내정 간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머스크가 이것저것 개입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일론 머스크 하면은 사업가, 그냥 기발한 그렇죠. 스페이스X, 테슬라 등등 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진짜 세계 최고 부자 자리에 오른 사업가,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는데, CEO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까지 가게 된 건가요? 네, 사실은 이 부분을 두고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 기존 측근들조차 굉장히 질투를 하는 걸로 그럴 만도 해요, 사실. 그죠? 질투할 만합니다. 예, 얼마 전에 트럼프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아예 대놓고 머스크는 사악한 인간이다. 사악한 인간이다. 그래서 내쫓아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제 머스크라는 사람이 원래부터 이제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는 아니었습니다. 머스크가 트럼프 캠프에 정식 입성한 건 지난해 7월에 이제 트럼프 당시 이제 대선 후보로서 펜실베니아 유세 도중에 총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그때 이제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트럼프 캠프에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우리 돈으로 2,4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정치 자금을 뒤에서 후원을 하고 또 자신이 운영하는 SNS인 X를 통해서 이제 후원 행사나 홍보 등을 이제 도와주면서 당시 답보 상태에 놓였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굉장히 크게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는 받았습니다. 일단은 돈을 또 빼놓을 수 없군요. 네, 마크에. 그렇습니다. 네, 현실적입니다. 네. 돈 외에도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막강한 인맥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함과 동시에 최대 이슈로 떠오른 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문제인데요. 네네. 이것도 아마 곧 성사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가, 사실 푸틴 대통령 쪽하고 이제 대러 협상을 할 때 머스크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스크가 이제 잘 아는 인사들 중에 러시아의 신흥 에너지 재벌이라고 불리는 이제 올리가르히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 인맥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인수위 쪽에서 이제 대러 협상 채널을 찾고 있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외신으로 나왔었고요. 심지어는 푸틴 대통령하고 2, 3년 동안 따로 친분을 가진 게 아니냐, 이런 기사까지 나왔을 정도로 러시아 정재계 인사들하고 굉장히 발이 넓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정적 도움과 이제 인맥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같은 사업가 출신으로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제 정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빠르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트럼프 캠프에 들어간 기간은 짧은데 이제 엄청 빠르게 가까워진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른바 브로맨스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사실 돈과 인맥 또 사업가적인 기질의 공통점, 이런 것만을 놓고 보면 참 두 사람이 합이 잘 맞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또 너무 기발하기 때문에 이러다가 무슨 사고 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보는 이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머스크가 이제 정부 효율부의 수장을 맡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맡았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의 SNS나 이런저런 자리에서 얘기를 한 것이 상당히 좀 강도 높은 어떤 구조 변화, 이런 것들을 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이 머스크가 취할 어떤 정책 중에서 어떤 것들 주목받는 거 어떻게 좀 볼 수 있나요? 무엇보다도 일단 정부 효율부는 이름 자체가 이제 정부를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거니까 일단은 각종 미국 정부기관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엔 미국 공무원 사회가 완전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걸로 보이는데요. 머스크가 앞선 이제 공약에서 2조 달러 정도로 정부 예산을 감축을 시킬 수 있다, 그 정도로 자긴 자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장 파악한 것도 1조 달러 이상 감축안은 이미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숫자의 공무원들이 일단 잘릴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아이고, 난리 나겠군요.
근데 또 세계 경제적인 차원에서 또 주목하는 부분은 이 정보 효율부가 이제 정부 기관만 이렇게 구조조정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제 전기차 혹은 자율운전 시스템 뭐 이제 플라잉카라고 하죠. 날아다니는 자동차들, 우주 산업과 같은 미래 IT 산업 분야들에서 이제 각종 법적 규제나 이제 규약들이 있었는데 네. 이런 제한을 대폭 풀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머스크 CEO의 경우에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와 같은 관련 사업체들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자신의 사업 분야에서는 더욱더 규제를 크게 완화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스페이스X와 테슬라는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이 이제 보편화가 되면은 결국에는 양쪽이 연계 사업이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로 예. 연계가 될 거다. 왜냐하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은 지구상의 많은 국가들이 지상에 별도의 이제 6G 이제 통신 체계라고 하죠. 5G를 넘어서 6G로 가야 되는데 이런 걸 지상에 갖추지 않아도 네. 전기차와 연동된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정책들이 이제 지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안전 규제라든가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로켓을 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라든가 네.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제 사고 같은 우려 때문에 계속해서 규제의 발목을 잡혀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정부에 들어가는 만큼 이런 규제들을 한꺼번에 철폐시킬 수 있다. 그러면 기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이 지금 뭐 머스크 CEO가 쏘아 올린 위성 숫자가 엄청나고 우리나라도 뭐 스타링크 이제 도입한다 뭐 이런 네, 등등 그렇습니다. 얘기 나오고 있듯이 이게 지난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큰 역할을 했고 스타링크란 시스템 자체가 그냥 단순한 통신 시스템을 넘어서 세계 경제, 안보 이런 측면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 비용 문제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스타링크 부분과 관련해서 CEO 이 머스크의 역할이 더 주목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타링크의 경우에는 적에도 위성 수만 개를 띄워서 한꺼번에 위성 통신망을 구축을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나사의 도움이 절실적으로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부 이제 구성 요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 많은 정부와의 이제 협업이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참 이 머스크 CEO로서는 이 그 선을 잘 넘나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규제를 철폐하는 부분과 그렇다면은 당신 사업 위해서 정부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비판이 또 대두가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또 극복할지 이제 뭐 두고 볼 일입니다. 일론 머스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습니다. 17살 때 1989년이죠.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거기에서 이제 대학교를 좀 다니다가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와튼스쿨로 편입을 하면서 미국으로 가죠. 그래서 지금 국적이 뭐 캐나다 국적, 미국 국적, 남아공 국적 3개나 갖고 있는 인물이 머스크입니다. 남아공에서 태어나서 그런 걸까요? 그 당시 이른바 그 아파르테이트 예. 이 그 인종차별이 상당히 극심할 때였기 때문에 머스크가 극우 세력과 연계돼 있다. 그런 얘기도 계속해서 머스크와 관련해서 좀 나왔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사실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면서 이제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용어기도 했었는데요. 아파르테이트가 극심한 남아공 사람이고 백인 우월주의자고 유럽의 극우 세력들과 연계돼 있다. 네. 이런 소문들이 계속 따라붙었는데 사실 이제 극우주의 인사인가 하는 문제는 좀 스스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뭐 최근에 독일과 영국 극우 정당을 이제 SNS 상에서 자신이 직접 지지한다. 맞아요. 그런 적이 있었죠. 물론 아직 공직자가 이제 되기 직전에 이제 쓴 것이긴 했었으나 그런 글들이 이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중 있는 정계 인사가 된 만큼 앞으로 이런 표현은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종차별과 관련을 해서는 이제 실제 그의 생애를 좀 살펴보면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남아공에서 태어나서 이제 뭐 캐나다로 이민을 갈 때까지 유년 시절 대부분을 남아공에서 보낸 거는 사실인데, 네. 근데 이제 머스크라는 사람 개인이 과연 백인 우월주의자로 다른 인종들을 이제 남아공에서 혐오를 했던 사람이냐, 아니면 뭐 학교에서 이제 유색 인종들을 폭력을 일으켰던 그런 인물이냐 하면은 그런 부분은 알려진 게 없고요. 오히려 학창 시절에는 이제 머스크라는 성이 영국이나 이제 영미권에서는 좀 특이한 성이다 보니까 그렇죠. 너는 정말 이제 유럽 사람 맞냐 그러면서 이제 외모 비하까지 놀림감 되기 십상이죠. 예,
그러면서 오히려 학생들한테 이제 폭행을 당했다, 왕따를 당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아공에서 남아있기가 싫어가지고 캐나다로 이민했다고 이제 자신의 저서전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백인 우월주의자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일론 머스크 그 자서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남아공에서 그 인종차별주의자 그것에 대한 극심한 어떤 대립 갈등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본인이 어려움을 하면서 이제 캐나다로 가게 된 한 이유를 그렇게 들었던데 이 문제는 뭐 정치권에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일론 머스크가 떠올랐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개혁, 이른바 정부 효율 개혁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의 영향이 뭐 절대적이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에서는 그렇다면 트럼프 이후에 이른바 차기와 관련해서 머스크가 좀 차기 미국 대통령까지도 노리는 것 아니냐, 트럼프의 후계자가 머스크가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약간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뭐 재밌거리일 수도 있지만 또 그동안에 트럼프의 여러 가지 걸어온 길이나 또 머스크가 하고 있는 최근의 행보나 이런 걸 보면은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두 사람의 캐릭터가 겹치는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마 머스크도 결국엔 최종 목표가 정말 이제 트럼프 대통령처럼 대권을 장악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이제 머스크가 명확한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 그가 사실 정치색을 완전히 드러내고 이제 트럼프 지지자 또 보수주의자로 거듭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7월 그러니까 극히 최근의 일이죠. 그리고 실제 정부 효율부 자체도 지금 성패 여부는 앞으로 아직 알 수가 없는 데다가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의 밀월 관계도 얼마나 더 갈 것인가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확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이제 과연 머스크가 트럼프와 같은 야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 이제 의구심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아무리 이민자의 나라라고는 하지만 이제 본인이 이민자인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없다 보니까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에서 온 독일계 미국인의 이제 3세 출신이다 보니까 본인이 이민자는 아니죠. 근데 이에 비해서 머스크 CEO는 본인이 남아공에서 캐나다로 그리고 다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선 좀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스페이스X처럼 지금 안보와 미국 안보가 굉장히 밀접한 산업이잖아요. 이쪽에서 사업권을 따낼 때도 이제 초창기에는 이게 나사랑 같이 사업을 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이제 상당히 조사를 많이 받았다고 하고요. 이 사람 진짜 미국 사람인지 그 안보에 혹시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없는지 이런 거 따져봤겠죠. 앞으로 트럼프 캠프로 돌아서기까지 완전히 트럼프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도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본 사업인 결국 테슬라는 전기차 사업인데 트럼프 뿐만 아니라 공화당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석유업체들, 석유업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입장이 좀 애매모호한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아마 트럼프처럼 대권을 노린다기보다는 이제 오히려 정치를 자신의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쓰는 그런 용도가 더 강하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정계에 더 입문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해석들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 호사가들 입장에서는 궁금하고 지켜볼 포인트이긴 합니다. 머스크의 향후 행보가 트럼프 대통령과 계속해서 합을 맞춰가면서 정치적인 파워를 더 키워서 정말 차기 대권까지 노릴 것이냐 아니면은 중간에 또 트럼프와 갈라서면서 또 새로운 길을 갈 거냐. 참 워낙 그 화제의 인물들이다 보니까 더욱더 관심을 좀 끌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2인자, 트럼프 행정부의 2인자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가까워지게 됐는지 또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서 취할 정책의 핵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그렇다면 머스크의 행보, 정치적인 행보가 차기 대권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 등등 관련해서 머스크에 좀 주목해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2기 부분의 한 포인트를 좀 이현우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